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는 테헤란의 불길과 페르시아만의 긴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휴전을 촉구하며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입니다. 이란 전쟁이 중국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그 충격의 진원지를 따라가다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구축해온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과 이란 사이에 얼마나 특별한 경제적 유대가 존재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 약 1,100만에서 1,150만 배럴을 수입하며 전체 소비 원유의 75%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이 가운데 44%가 중동산이고 그 중동 원유의 절대 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통로를 통과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에 불과한 이 해협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동량의 80%는 아시아를 향합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며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중 37%를 중국이 소화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중국은 이란이라는 특별한 공급처를 개발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중국과 이란은 이른바 25개년 포괄적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도로, 철도, 항만, 전력망, 석유화학시설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이란은 25년간 안정적으로 원유를 대폭 할인하여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 협정은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훨씬 뛰어넘는 중국의 중동 전략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이란은 중국에 매일 약 138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의 가격은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나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대금을 달러로 결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안화로 내거나 인프라 건설을 제공하는 물물 교환 방식이 통용되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싸고 편하고 달러도 필요 없는 꿈의 공급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자 함대라 불리는 비밀 해상 운송망입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달러 거래가 금지된 이란산 원유는 배 위에서 배로 기름을 옮겨 싣고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나 오만 등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중국 산동성 해안의 민간 정유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대형 국유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망에 걸릴 위험 때문에 직접 손댈 수 없었지만 규모가 작은 민간 정유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 원유를 받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규모 정유소들이 바로 티팟 정유소입니다. 차주전자만큼 작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지만 이 작은 공장들이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20%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이 모든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란의 정유시설과 항만 인프라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산동성으로 향하던 그림자 함대의 항로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끊기자 티팟 정유소들은 원료 부족으로 가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공장들이 단순히 기름만 정제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티팟 정유소들이 생산하는 저렴한 석유화학 원료와 연료는 중국 제조업 전반의 원가 경쟁력을 떠받쳐왔습니다. 플라스틱, 섬유, 화학제품, 합성 고무를 만드는 수많은 하류 부문 제조업체들이 이 공장들에서 나오는 싼 원료에 기대어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중국 경제매체 신랑제경에 따르면 중국 메탄올 수입의 45%, 폴리에틸렌 수입의 10%가 이란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메탄올 현물 가격은 일주일 만에 7% 이상 급등했고 중국 항구의 메탄올 재고는 147만 톤까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메탄올은 페인트, 접착제, 플라스틱 제조의 필수 원료입니다. 이 원료가 끊기면 그것을 받아 만든 모든 완성품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장난감 공장, 의류 공장, 플라스틱 용기 공장,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온갖 물건들의 제조 비용이 동시에 상승 압박을 받게 됩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떨어졌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으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고 50 아래로 내려가면 수축 국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생산지수 역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장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공식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켄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하루 1,5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공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의 충격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정중앙에 중국이 놓여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막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나가는 길도 동시에 막히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해운 대기업 코스코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를 비롯한 글로벌 해운사들도 중동 핵심 항로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기름이 안 들어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만든 물건을 중동 시장에 팔아 내보내는 길까지 동시에 막혔다는 뜻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서방 수출 시장이 좁아진 이후 중국은 중동을 새로운 전략적 수출 시장으로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국산 철강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베른스타인은 전쟁 이후 중동에 연 50만 대를 수출하는 중국 자동차 업계가 판매 감소, 공급망 차질, 유가 상승이라는 3중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연 11만 대 규모로 중동 전체 자동차 시장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전쟁으로 붕괴된 것입니다. 기름도 못 사고 물건도 못 파는 상황. 이것이 지금 중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제 에너지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중국에 안긴 더 깊고 긴 충격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료입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은 전 세계 비료 무역의 핵심 허브입니다. 질소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와 요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동 국가들이 전 세계에 비료 원료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 비료 공급망이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요소 비료 가격은 수직 상승했고 암모니아 가격도 6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카타르의 상황이 겹쳤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LNG 생산이 중단되었고 중국 국유기업 시노펙이 지분을 보유한 노스필드 이스트 프로젝트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요소 비료가 줄어들면 전 세계 비료 시장은 더욱 빡빡해집니다. 이것이 중국의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이자 사료용 곡물 수입국입니다.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막대한 양의 농산물이 필요하고 그 농산물을 키우려면 비료가 필수입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올라 14억 인구의 밥상 물가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비료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고 식량이라는 세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14억 인구의 밥상이라는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식량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만들어낸 비료 위기가 이 국가적 목표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문제, 공장도 문제, 비료도 문제. 그런데 어쩌면 가장 뼈아픈 타격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위화나 국제화 전략의 좌절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석유를 사든 반도체를 사든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며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달러에 의존한다는 것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달러 거래를 차단해서 어떤 나라의 경제는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이 무기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나라들을 조용히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 위안화 국제화 실험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어차피 달러를 못 쓰는 이란에게 중국이 위안화로 기름값을 내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엠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입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로 직접 국제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던 것이고, 이란과의 원유 거래는 이 시스템의 실전 테스트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이란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이 구도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중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이 전쟁이라는 변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란이라는 위안화 결제의 최대 파트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정유사들은 국제 현물 시장에서 비싼 기름을 달러로 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화가 약해지면 중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 중국 금융시장 전체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탈로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우회로가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 단번에 무너진 셈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 영토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중국이 육로를 통해 유럽으로 물론을 실어 나르려면 반드시 이란을 거쳐야 합니다. 이란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500조 원이 넘는 투자 협정을 이란과 체결하고 항구와 고속철도와 도로와 통신망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인프라가 공습으로 파괴되고 내부가 혼란에 빠지면서 중국이 이란 땅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짓고 있던 항구는 폐허가 되고 깔아놓은 철도는 끊어지며 유럽으로 뻗어나가려던 1대1로의 남부 해랑이 중간에서 잘려나가게 됩니다. 더 복잡한 것은 중국이 이란의 적대국들에 투자한 돈도 동시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칼리파 항 확장에 자금을 댔고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보복 공격이 걸프 국가들의 시설까지 타격하면서 이란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이란의 적국들에 투자한 것도 위험에 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이란 편도, 아랍 걸프국 편도 들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이란이 아랍 걸프국들을 공격하고 원유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비난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손가락을 세워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스 시티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 전쟁은 중국의 1대1로 남부 회랑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IMEC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동에서 쌓아온 전략적 입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중국이 완전히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위기 대응 카드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전략 비축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약 12억 6천만 배럴의 원유를
전략 비축기와 상업 비축기를 합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낮았을 때 하루 100만 배럴씩을 추가로 사들여 비축량을 미리 늘려놓은 덕분입니다. 이는 약 121분에 해당합니다. 단기 충격을 버티기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카드가 있습니다. 보텍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첫 2달 동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상 원유 물량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고, 일일 평균 수입량은 지난해 120만 배럴에서 올해 180만 배럴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전쟁은 수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시베리아의 힘2 가스 파이프라인 협상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중국 말고는 대량으로 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오히려 강해진 국면입니다. 또한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충격이 중국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석 연료의 공급 취약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중국이 태양광, 풍력, 원자력,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더 강한 동력을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발전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격 카드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축류 121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4개월 안에 마무리되면 중국은 비틀거리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서러운 최고 지도자가 취임 후 첫 공식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현 상황에서 단기 종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고 일본 종합연구소는 봉쇄가 지속되면 유가가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는 아직 협상 단계입니다. 실제로 가스가 흐르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당장 이 기름을 대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전부터 이미 중국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2026년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리창 총리는 이 목표를 발표하며 엄중하고 복잡한 환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중국 경제가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대 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 지방정부의 감당 불가능한 부채,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청년 실업률. 이미 금이 간 유리창에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망치가 내리꽂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제조업 원가 급등,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량 인플레이션, 위화나 약세.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면 4.5%라는 최저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판단하려면 5가지 지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량입니다. 평소 하루 50척에서 봉쇄 이후 사실상 0척으로 급감한 이 수치가 50% 이상 회복되면 단기 위기는 넘긴 것입니다. 반대로 보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중국 비축류 소진이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둘째,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현재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상태에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굳어지면 중국 제조업 원가에 본격적인 타격이 시작됩니다. 셋째, 중국 제조업 PMI입니다. 현재 49.0으로 수축 국면인데 이것이 48 이하로 떨어지면 공장 폐쇄와 실업 증가가 현실화됩니다. 넷째, 위안화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급격히 약세로 가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중국 금융시장 전체에 스트레스가 걸립니다. 다섯째, 중국의 전략 비축류 방출 여부입니다. 중국이 비축류를 풀기 시작하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경제대국이라도 에너지 공급망에 구멍이 뚫리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이란이라는 뒷골목 주유소를 만들었습니다. 싸고 편하고 달러도 필요 없는 꿈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골목이 폭격을 맞으면서 결국 다시 비싼 대로변 주유소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 안보 취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같은 교훈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미국 LNG와 노르웨이 가스로 대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대안을 찾았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싼 기름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는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외교부 왕이 외교부장은 전쟁 종결을 촉구하며 미중 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이 중국에 던진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 상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비용 제조업 구조의 흔들림, 위안화 독립 실험의 좌절,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비료 위기, 1대1로 전략의 단절, 그리고 5천억 원 규모 투자의 위기, 이 5개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중국은 비축유와 러시아 카드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성장 엔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중국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이 흔들리면 그 진동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에까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